이제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좌장님 그리고 토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좌장님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 올리겠는데요. 먼저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가 낮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준입니다. 앞에 세 분 발표를 아주 정말 의미 있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뭐 발표 논문과 관련됐든 아니든 우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보니까 조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금융에 관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 우선 이미 이제 발표자들께서 다 소개 이미 다 했으니까 공 교수님부터 우선 짧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분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향후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만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분야에 학계 오래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정부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지 정부가 정책을 또 끌고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시장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규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놓친 거 아닌가. 또 때늦은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미진해서 역시 또 시장을 더 혼란하게 섭게 하지 않나. 수요를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당장 시장이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정부는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을 잘 하고 그 방향대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예. 예, 소개받은 한마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대한경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또 좌장이신 우리 김병준 명예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저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20-30년 했습니다만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한테 이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항상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덜 걱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제가 같이 한 축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잠시 논의를 진행하면서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환 교수님. 네, 오늘 도시와 공간 포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만드신 이 대한경제 축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좌장 맡으신 김병준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인사 말씀을 하라고 그러셨으니까요. 저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입니다. 뭐 덧붙이자면은 어느 정부나 정책을 할 때 뭐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도 많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했다는 것은 뭐 의심을 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정말 충실하고 뭐 어떤 발표보다도 하여튼 그 통찰을 주는 그런 발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분석뿐 아니라 정책 방향도 제시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사례 또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교도 했고 또 주택 시장을 넘어서 도시와 공간에 대한 그 연계성까지를 고려한 매우 우수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 이어가면서 좌장님 지침대로 충실히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참 사실 제가 여기 좌장을 맡아가지고 토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기 참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정부에서 아까 앞서 따가운 비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토지 정책이나 그 도시 정책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 제 스스로 제도도 만들고 또 시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그 부작용도 엄청난 부작용이 오는 것을 제가 보고 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정부의 지금 이런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상태에 제가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거기에서 일단 지금 안도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책을 그 당시에 고민을 할 때는 정말 속이 그냥 뒤집어지고 머리가 그냥 부서질 정도의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실제 전문가시고 또 그 행정과 정책을 주도하신 분들이 이제 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우선 가장 급한 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다 실패라고 규정하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금융, 그다음에 수급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무겁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권 교수님 거기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선은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지 않았나. 지난 2017년도 5월 달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의 상승률이 아까 우리 이용만 교수님이 발제하실 때 실거래가가 94% 올랐다고 했는데 중위권 가격 자체는 118.04% 올랐어요.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 데는 성동구로 167.9%나 올랐고요.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오른 데가 바로 강서군데도 87%로 올랐어요. 이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좀 무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너무 주로 하지 않았나. 그 수요 억제 정책 속에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수요를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 시장을 무시하는 그 정책이었지 않았나.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늘리고
네. 그랬어야 된다는 이 말씀. 수요 공급이 필요한 지역 공급을 늘리되 그 공급을 억제한 것 중에 가장 먼저 그 뭐랄까 기여한 게 고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나.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분산 정책은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줘서 갈 수도 있고 또 3기 신도시처럼 수요가 있는 것은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조기에 이걸 도입해서 실행했다면 지금과 같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우리 한 교수님. 네, 이번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 가지고 제일 고생한 정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민도 고생했지만 정부도 고생한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 원인을 저는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다 잘못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큰 것은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수요를 갖다 관리하는 데 너무 그래서 정책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요 억제라든가 투기 수요 관리 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그 보조적인 수단에 너무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갖다가 오히려 흐트리는,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흐트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막 그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서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상충을 하고 나중에는 이쪽도 해결이 안 되고 저쪽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좀 상황까지 몰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기 김 교수님? 저희 다 진단이 비슷하죠. 근데 복귀를 하자면은 아마 이 정부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의 인식이 이제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관되게 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를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엔 조금 더 강한 대책을 내놨고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강도를 더해갔는데 시장에서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방향성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공급 문제는 이제 그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적어도 서울은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8% 이렇지만은 서울은 96%, 이제 수도권 전체가 99%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건 양적인 얘기고 거기서 세는 주택은 새로 지은 아파트든 30년이 넘은 낡은 집이든 똑같이 한 채로 세는 건데 그렇게 세도 이제 서울은 보급률이 이제 100%가 안 되는 상황이 꽤 오래됐습니다. 95%, 96%.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이른바 신축 아파트들 주로 지은 지 한 5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수요가 많고 이제 시장을 이끄는데 이런 신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제 그 도시 정비 사업이 거의 멈추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도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발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저도 이제 그 지금 어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부터 부동산 가격의 그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은 다른 견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금 그 수급 문제에 이어서 다른 문제를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제가 세 분 전문가시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뭐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이 수요와 수요는 한번 붐이 일어나면 뭐 더더욱 투기 수요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공급에 관한 결정이나 실제 공급까지 가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이 제품 그 자체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 계시기도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그 좀 말하자면 그 공급을 느리게 하는,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 간의 그 시간차를 못 맞추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 과정이 3, 4년씩은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지별로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착수하더라도 긴 것은 뭐 10년까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이 우리가 수요에 변화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리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택지 지구도 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 오히려 공공 부분에서 인프라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가면서 끌고 가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했는데 전반적으로 본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금연에서 조금 위협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번 이렇게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공급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노력을 좀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허가 절차는 분명히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잡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빨리 그 주택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실기가 단기 주택 공급과 중장기 주택 공급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원하고 공동주택을 원하지만 서민들은 연립이나 다세대처럼 빌라에도 살거든요. 그러면 저밀도 지구의 단독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 소위 다세대 연립은 뭐 길어도 6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은 불안 심리도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지금 김병준 그 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분양만 받아도 대기 수요로 남습니다. 일단 뒤로 빠지거든요. 이번 정부가 마지막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 청약을 32,000가구를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만 받아도 5년, 6년 후에 입주하더라도 매매 시장에 기웃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의 안정화는 분양 물량이 늘어야 되고요. 당장 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입주 물량이 늘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이 단독주택이나 저밀도지구 개발을 좀 장려했다면 그나마도 매매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 두 가지를 다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건설이 본질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뭐 택지도 확보하고 필요한 이제 제도도 정비 평소에 하고 있어서 이른바 벼락치기 말고 이제 평소에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간에 깨졌고 정부 후기에 가서 이제 대규모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이번 정부 안에서 그 결과를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시장이 다 알고 그래서 뭐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그 시차 외에도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은 당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죠. 지금
서울시도 뭐 시장이 바뀌어서 뭐 스피드 공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공공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이 하면은 여러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 도시 관련 규제가 공공이 하면 적용되지 않아도 괜찮고 민간이 하면 꼭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용적률이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공공이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하고 달라야 된다. 그리고 공공이 하면은 간소화할 수 있고 시간도 당길 수 있다. 이거는 당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절차도 간소화하고 투명화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예측 가능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답답해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아니 공공이 하면은 금방 결정해서 다 추진하는데 민간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10년 뒤, 15년 뒤에 결국 풀어서 다 개발하게 하면서 그걸 말하자면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도록 10년, 15년을 그 인허가 절차에서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시장 기능을 이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오히려 막음으로써 수요 공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이 갭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번 정부도 주택 공급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예. 주택 공급을 많이 했는데 왜 시장에서 이렇게 공급으로 보이지 않느냐? 2017년도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청년 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역시 10만 가구 중에서 신혼부부 희망주택하고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 또 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많이 지었죠. 민간에서 많이 지었는데 이게 전부 주택 수에 들어가는데 원룸에 가깝습니다. 전부. 그러다 보니까 실질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실은 또 임대료도 비싸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살림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약에 공급이 됐던 문제가 없는데 이 주택은 상당히 많이 공급해서 제가 지난 봄에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택 공급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 가정을 이루는 주택이 아니고 원룸이나 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늘었죠. 30만 가구의 수는요. 지난 89년, 90년에 입주를 했던 일기 신도시가 지금 30년입니다. 입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모두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이거보다 많은 양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정말 이 수급이 맞지 않는 게 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과 이제 더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 하나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참여정부 때 뭐 부동산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앙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비판도 많이 받고 또 따가운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때 그 경험이랄까 그게 있어서 저는 항상 뭐를 쳐다보는가 하면은 그 시중 유동성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유동성이 그 늘어날 때 이게 틀림없이 부동산 가격이 뛰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M2 기준으로 광의 통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시중 유동성이 얼마가 늘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 2,500조 된 것이 지금 3,400조, 거의 900조가 늘어났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그다음에 그 M1 기준으로 협의 통화 개념으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거의 790조, 800조 되던 것이 지금 1,200조.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70년 동안 쌓여온 것의 반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겁니다. 유동성이 시중에 돈이 막 있다는 건데 이 돈이 산업 쪽으로 이렇게 흘러줬으면 오히려 일자리도 만들고 뭐 하면서 또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산업 투자는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부동산과 또 부동산이 아니면은 심지어 코인 또 그다음에 심지어 그 선박 펀드에다가 지금 뭐 원자재 펀드 이런 데까지 지금 막 흐르면서 곳곳에 그림값이고 부동산 값이고 그다음에 무슨 코인 값이고 다 지금 몇 배씩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책 없이 그 유동성을 지금 계속 늘려온 거, 그리고 산업 투자와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한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이나 실행이 제대로 없었던 것, 이런 것이 결국 그 서민들, 가장 이 정부가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 서민들을 결국 이런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큰 고통 속으로 지금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인 참모에서 그냥 한마디 보탠 거고요. 수급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부동산이나 집에 주택의 이 지금 공급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우리가 지금 주택 보급률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우선은 뭐 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3% 정도 됩니다. 시장은 많이 안정화돼 있죠. 적어도 110%는 넘어가야 신구 주택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골의 빈집도 멸실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거든요. 통계적으로 재작년이죠. 2019년도 자료로도 빈집이 한 145만 가구, 150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또 원룸도 주택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택이 한 110%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 저 수도권이나 서울의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어느 정도? 지금 서울이 98%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수도권은 뭐 99%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2017년도, 18년도 8.27 대책부터 이제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주택 공급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발표한 게 210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현미 장관이 재임 시절에 127만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호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210만 6천 가구인데, 이 정도라면은 이제 남아 돌 수도 있습니다. 이번 후보들이 250만 가구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은 경기도에서 집값이 다 올랐는데 불구하고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평택입니다. 평택에 국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삼성이나 LG가 반도체 때문에 공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매매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그동안 계속 안정되다가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바로 이제 평택 사람들이 동탄 쪽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또 역할을 했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물량엔 장사가 없는데 물량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럼 적어도 몇 년 정도는, 뭐 10년, 15년 정도는 주택 공급이 늘어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나 가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서울 도심지에서 너무 많은 지역을 만약 한다면 공실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도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아주 금융 관련한 발표에서 저는 사실은 그 젊은 세대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금융상의 이제 거시적인 우리 금융의 안전성, 건전성은 유지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포용성 같은 것도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점 그 포용성과 건전성 그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구도가 됐단 말이죠. 그 앞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그 젊은 사람들 집을 살려면 융자는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가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것을 때때로 정부가 그렇게 파편적으로 그냥 좀 특례 비슷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금융이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 똑같은 가격대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금융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천양지차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아까 저는 이영만 교수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금융 포용성의 그 중요성을 사실은 간과하고 말은 금융 건전성을 앞세웠지만은 실제 한 일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LTV 규제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LTV 규제를 뭐 지금 40% 고액은 20%까지 낮춰놨고 뭐 15억 이상짜리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첫째로 뭐 금융 안전성 차원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는 청년들한테는 훨씬 더 가혹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준 교수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금융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분명히 맞죠.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상적인 주택 금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프레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집은 금융으로 사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본 것처럼 소득도 없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전망도 없는데 무작정 그야말로 묻지마 대출을 해주는 건 잘못이지만은 대출 상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주택 금융의 바로 본질인데 그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최초 내 집 마련을 위한 이제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LTV를 최소한 70%, 한 80%까지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이제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해서 대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가 이제는 DSR로 방향을 바꾼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LTV 완화를 좀 예. 해야 된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LTV 완화하면은 그건 또 투기 억제 정책하고 또 물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금융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현금 동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투기 세력이 끼어드는 게 걱정이 되면은 뭐 두 번째 집을 사거나 세 채 이상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LTV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첫 번 내 집 마련 장만하려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LTV는 이것과는 달리 차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LTV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그 관련해서 이제 사실 그 유동성은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출을 갖다 줄여야 될 필요성,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 검토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걸 좀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소득 발생 가능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최대한 실수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뭐 대출 막아놓고 젊은이들이 그냥 그걸 못 구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내부에서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예. 실수요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가계부채가 지금 1,820조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1,000조가 안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이 그 중도금 대출과 전세금 대출은 규제를 안 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일정 기간 무주택자, 그 일정 기간은 이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정부가 2년 거주 조건을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만들었거든요. 적어도 5년 10년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에는
이 규제 완화가 LTV나 DTI나 또는 DSR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융당국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을 받아야만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재고주택을 구입할 때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DSR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대출을 주더라도 내 집 마련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가계부채 중에서도 생계형 대출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과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 어느 게 더 위험한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하여간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부동산 가격과 그다음에 또 주택 정책,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소위 뭐 공정과 정의의 관념이 부서지는 걸 그냥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똑같이 집을 샀는데 서울에 산 사람, 특히 강남에 산 사람과 저 지방에 산 사람은 같은 돈 10억을 주고 샀는데 10년 뒤에 지나보면 거의 몇 배가 되어 있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젊은 사람들한테도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금융 건전성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뭐 상환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벌써 집을 살 수 있고 못 사고 함으로써 미래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미래의 자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뭐 거기서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 단순히 어떤 이게 뭐 주거의 집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고 공정한 질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국가가 다 이제 진짜 크게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리고 말씀들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생애 첫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시장에 좀 말하자면 어렵게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우리가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아까 또 발제가 또 하나 그 조세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시면서 이 조세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 것은 그 어렵다 내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들 때 부유세로 만들었죠. 1% 이내에서 물리는 걸로. 그 당시에는 이제 가구별 합산에 6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논란이 있어서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그 11월달 이거를 1가구 1주택은 9억 원, 나머지 다주택은 6억으로 남겼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중위권 평균 가격이 뭐 통계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118.04%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이제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 이중과세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후보가 지금 뭐 국토보유세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은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물론 세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면 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큰 거죠. 소득이득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만 10억짜리 집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주변이 전부 올라서 20억이 되면 결국에 가치는 10억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팔고 같은 집을 이사가도 20억 줘야 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올랐다는 자본이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세는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말 시장 논리에 맞게 이렇게 개편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를 그렇게 규제했거든요. 또 예. 다른 말씀? 예. 세금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금은 그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시장 수요도 관리하고 사람들의 심리도 바꾸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 이번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특정 분야에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통에 그 여러 정책 수단이 나눠서 분담해야 될 것 같아 세금에다가 옹탕 다 어떤 면에서 지우다 보니까 세금이 어떤 면에서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고 과도한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지경까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수단의 균형을 갖다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유효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당장 이제 앞으로 낼 세금의 현재 가치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유세가 올라가면 바로 타격이 오지만 앞으로 살 사람들한테는 이미 내려간 가격에 사서 나중에 거기다가 그 차익을 가지고 저금해뒀다가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사람의 수익률에는 경계가 없다는 게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런 조정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실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세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고,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의 어떤 효율을 덜 손상시키고 또 공평한 수단을 찾는 건데, 우리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처음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양도소득세가 처음에 1967년에 제정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관되게 하여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너무 높이니까 차라리 이제 증여를 하는 게 낫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당연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뭐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선진국 수준이 얘기하는 게 뭐 실효세율이 집값 대비 1%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평균이 10억이 넘는데, 그러면 1%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적인 주택을 아파트를 서울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최소한 1,000만 원을 낼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세금의 이제 실효세를 얘기할 때 집값의 몇 %냐도 따지지만 사실은 담세력 차원에서 소득의 몇 % 정도로 가능한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미국에서 재산세 실효세율이 가격 대비 1%가 넘는다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소득 대비 그 부담은 3%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3%로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으려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국제 비교라는 것도 사실은 이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냐를 보고 그런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실효세율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김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제 이거를 투기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임대주택 건설 공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부 바뀔 때마다 세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한다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를 하고 그 다른 세제에서는 뭐 차별하지 않는 것도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부동산 세제가 완전히 저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듯이 투기 억제라는 차원에서 엉겹결에 나와가지고 땜빵 하듯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엉망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세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양도세입니다. 그 양도세가 사실 시장 기능을 상당히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집을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내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 이런 것이 이제 그 기존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보유과세를 좀 확대를 하고 이 거래에 따른 거래에 수반하는 이런 과세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밌는 것은 양도세 완화 내지는 폐지를 위한 법안을 한번 국회의원들 보고 내보라 라고 했더니 이걸 앞서 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아차하다가 이게 잘못하면 저 강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당 차원에서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보수 정당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잘 거론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맞죠. 종합부동산세가 이게 토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또 주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방세로 하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재산세로 단일화해가지고 재산세로 다 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익부, 빈익분, 강남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긋고 그다음에 뭐 울릉군이나 뭐 강원도 행성 같은 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세원 자체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국가가 좀 거둬야 되겠다 해서 국세로 재산세와 달리 이제 만들었는데 아까 공동세 말씀도 하셨는데 공동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그 세제를 만들 때 공동세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이 같이 사는 공동세로 하려고 하니까 교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공동으로 서는 공동세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배분과 관련된 또 엄청난 갈등이 양성되고 지금 바로 막기는 막아야 돼. 부동산 그 투기를 좀 막기는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그 나중에 세제를 정비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말하자면 투기가 막 일어나니까 급하니까 거의 땜빵 하듯이 이제 갖다 놓은 게 이제 양도세 제도로 자리 잡아버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자리 잡아버리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제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대부분이면 보유과세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거래에 따른 과세가 좀 적은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이 거래에 관한 과세가 굉장히 크고 보유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빼버리면은 거의 뭐 0.3% 안팎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다른 나라는 거의 1%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세제의 전면적인 한번 세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우리 그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앞에서 발표를 하셨고 또 금융에 관한 것, 또 세제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짚는다고 조금 짚어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6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 권 교수님부터 좀 지금 안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향후에 인구 감소나 가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작정 신도시를 만들거나 공급원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용적률을 올려서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차기 정부는 뭐 공부는 하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을 돌려서 용적률을 올리면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정부가 못했던 정책들, 또 이번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렸던 부동산 정책, 차기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서 국민이 원하는 그 주택 형태에 또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또 지역에 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정책, 금융 규제나 또는 세제 규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지 않았나. 주택 가격이 올라서 집 없는 사람들은 꿈에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이걸 만들지 않았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더 나아가서 지역 균형 발전까지도 꾀할 수 있는 정책,
그런 정책을 정부가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미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 뭐 이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제가 바라는 정책입니다. 특히 양 후보가 내놓은 주택 정책을 보면 과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인가? 환매 조건부라든지 토지 임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말 국민이 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정책을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바람직한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주택 문제를 갖다 주택 정책만으로 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주택이라는 것이 다 도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갖다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가면서 주택을 건설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 문제를 수도권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해서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가면서 이것을 갖다 주택 시장을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부동산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그런 정책 집행 상황을 보게 되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좀 벗어나서 다각적으로 주택 문제, 도시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개 주택의 문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자들이 대개 서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지방의 대도시들은 지금 서울이나 또 다른 대도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지역별로 주택 수요라든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정책의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정책의 경우에는 특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공급 관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어떤 식으로 더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단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에 너무 매몰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좀 이제는 지향해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앞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저도 동감이고요. 좀 부연을 하면 우선은 주택 정책의 목표와 정부 개입 범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 안정 내지는 집값 안정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인데, 지금은 너무 이제 단기적인 집값에 매몰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도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이 많이 나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 두 가지 축 더 한다면 이제 앞으로 그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세제와 금융은 그 자체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시장 안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발표 중에 많은 좋은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되려면 뭐 국회도 국회지만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똑똑하고 또 때로는 비슷하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나 법률을 내는 국회의원들께서 본인이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보면 대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하지 않을 걸 남한테 기대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세 분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게 오늘 이 토론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지금 이렇게 점을 9개 그려봤습니다. 소위 그 9닷 9개 점 퀴즈라는 건데 이 점을 선을 이 떼지 말고 한번 이렇게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다 한번 이어보라 하면 절대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이어지는가 하면 사람들 보고 이거 그리라고 하면 이 안에서 뱅뱅 돌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밖으로 약간 나가야지 하나쯤 나가서 그리면 이게 다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안에서만 돌아가지고는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문제를 고려한 우리 산업경제정책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과도 연관시켜야 되고 또 다른 한편은 아주 그 앞서 세 분 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이제 결부시켜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큰 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결국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온갖 그 제도와 그다음에 정책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은 강남에 있어 약속이 있어 강남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플랜카드가 큰 게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강남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들 해봐라. 절대로 이 강남의 부동산 값을 잡을 수가 없다. 야, 뭐가 힘든가 하면은 어떤 투기를 자꾸만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확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소위 말하는 이 불패론 이것이 지금 우리 투기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그 부의 공정한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 것 없이 그 신뢰를 그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바뀌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불패론이 우리 마음속에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히 유동성이 넘친 이런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앞에 우리 세 발표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 수급에 관한 이야기와 세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앞에 15분 정도밖에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런 짧은 시간에 그래도 아주 귀하고 또 그 하나 그 정말 요점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